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대의 평범한 직장인 한민호라고 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조심을 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넘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한 번의 이혼과 한 번의 파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요. 두 번째는 결혼식 직전에 별로 왕래하지 않았던 큰이모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전화위복이라 지금은 잘 살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모만 셋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자매 중에 셋째로 자라셨어요. 제일 큰 이모와 저희 엄마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이모가 제일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졌거든요. 자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 큰이모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른 이모들과 엄마는 울고 있는데 큰 이모는 왁자지껄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광이다. 내가 낳네. 고모부 강박 2배로 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500원 빵으로 하는 건데 아깝다. 그 모습을 보던 막내 이모가 큰 이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웃음이 나와? 미쳤어. 고스톱을 쳐. 제정신이야. 그만해. 시끄러워. 저 여자는 싸가지 없이 큰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어른들도 계시는데 야 장례식장에서는 원래 웃고 떠들어야 돼. 그래야 가신 분도 즐겁게 가시지. 큰이모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자매들이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장례식 내내 고스톱을 치거나 소주를 마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 이후로는 큰이모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큰 이모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이모들은 큰이모가 오는 시간대를 피했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큰이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 차리라고 충고도 했습니다. 언니 요즘 뭐 하고 살아? 언니 남자친구랑 결혼은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잘 살고 있어. 그나저나 민호 많이 컸네. 너 민호 맞지? 클수록 잘생겨지네. 이리 와봐 이모가 용돈 줄게. 큰이모는 항상 통이 커서 만날 때마다 용돈을 많이 주셔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해서 돈을 버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직업도 마땅치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둘째 이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셨고 막내 이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이모는 거주지도 자주 바뀌었고 왕래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모들과 엄마는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 이모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해드리고 제 실패한 결혼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많이 무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만 살다 보니 따로 취미생활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남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자는 생각에 동호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우선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으면 아무래도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을 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겸 독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 3에 남자 2이 있는 직장인 모임이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민호 씨, 고향이 인천이에요. 네, 저는 만수동 살았어요. 정말요. 저도 만수동 살았거든요. 제가 후배였네요. 저보다 1살 어린 그 친구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딱 제 이상형이어서 첫눈에 반했거든요. 차분한 성격의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톤으로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말할 줄 아는 그 여자를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같은 독서 모임의 유일한 남자였던 그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유진 씨 좋아하는데 형 알고 있었어요. 다 티나던데요. 정말 고백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가 다리 놔드릴게요. 걱정 마요, 형. 그리고 그 동생이 저와 전 아내가 둘이 있을 시간을 마련해줬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 근데 난 결혼식은 생략하고 싶어. 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거 다 그냥 쇼일 뿐이잖아. 그 쇼 하려고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민호 씨만 괜찮다면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민호 씨가 나 사는 집으로 들어오면 좋겠어. 보통 여자들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살림을 합쳐서 살았습니다.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내는 아이를 5년 후에 갖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은 알콩달콩 잘 보냈는데 아내가 점점 저에게 소홀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 너 요즘 많이 바빠. 주말은 우리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잖아. 나 사이클 동호회 가입했어.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잖아.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부부라고 매번 상의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 결혼했어도 우리 각자 영역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자. 결혼 후에는 독서 모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한다며 자전거 사이클을 타러 매주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특이한 은팔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 저와 아내를 연결해준 그 동생이 똑같은 걸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가고 있던 사이클 모임에 그 동생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잖아요. 얼마 못 가 두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아, 너 어떻게 걔랑 만날 수가 있어? 언제부터 날 속인 거냐고. 그게 뭐 중요해. 난 결혼이랑 안 맞는 사람인가 봐. 그냥 이혼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전 아내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매달리며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저를 내쫓아버리고 본격적으로 외도를 하는 아내를 참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와 함께 아내의 집을 기습 방문해서 아내가 그놈과 놀아나고 있는 장면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아내와 그놈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관계를 정리한 후에 전 아내는 결국 그놈과 재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불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외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저는 부정적인 성격으로 돌변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했고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감정적인 소모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계처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회사에서 제 별명이 로보트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그 선 안으로 넘어오면 경고음을 내며 뒷걸음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이혼 소식은 저희 이모들에게도 큰 이슈였어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고 저에게 선자리를 주선해 주려고 엄마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민호야, 이모가 진짜 야무지게 자기 사업하는 네 또래 여자 알거든. 한번 만나볼래? 정말 괜찮아. 시원시원하고. 싫어요. 이모, 난 시원시원한 성격 가진 여자 딱 질색이야. 그냥 여자 자체가 싫어. 너 언제까지 그럴래?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모들은 돌아가면서 제 선자리를 주선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제 나이가 33살이 되었습니다. 제 또래 사촌들은 다 시집 장가를 갔고 저만 노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모든 포커스가 저에게 집중됐고 장가를 가야 한다. 애를 낳아야 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 결혼한 친구들까지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뭐가 못나서 혼자 사냐? 혼자 살면 외로워 임마. 결혼하니까 애 생기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아, 됐어. 난 결혼 안 해. 아참, 자식 넌 그 태도가 글러먹었어 임마. 항상 마음을 열고 살아야지.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집에서도 잔소리하는데 친구한테까지 들어야 되냐? 됐다. 됐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티는 안 냈지만 저도 내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잡생각이 많아지니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잡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려고 알아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요가원이 있기에 저는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몸이 뻣뻣하거든요. 일어서서 손바닥을 바닥에 닿게 하는 것도 못해서 끙끙거렸습니다. 요가 동작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요가 강사는 힘들어하는 저에게 되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회원님, 무례하지 않아도 되세요. 본인이 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동작이 될 때가 올 거예요. 그 다정한 말이 제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언제나 뭔가를 잘하려고만 노력하고 살았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 첫 번째 결혼도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갔던 겁니다. 요가를 하면서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다녔을까? 저는 강사의 말대로 점점 몸이 풀리고 유연해졌습니다. 어머, 이게 이제 되네요. 전에는 이만큼밖에 못 올리셨잖아요. 그러게요. 강사님 말대로 되는 데까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니 결국은 할 수 있게 되네요. 강사님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우면 밥 한 끼 사세요. 네, 그럴게요. 요가를 배우기 초반부터 저에게 다정한 말을 해줬던 요가 강사가 저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사달라는 말을 가볍게 넘겼더니 그 후로 끈질기게 언제 사줄 거냐고 물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가벼운 생각으로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요가복을 입은 채로 만나다가 평상복을 입고 화장을 하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는 아는 체를 했습니다. 민호 씨, 누구? 지영 쌤이세요. 네, 맞아요. 저 평소랑 그렇게 달라요. 아니요. 민호 씨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못 알아보겠네요. 한참 찾았어요. 멋있으세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서로에 관한 사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끌고 나가더라고요. 민호 씨는 부모님 계시죠? 저는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학창시절에는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어른 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셨구나. 너무 밝으셔서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픈 기억은 다 잊었어요. 제가 이제 28인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초조해 죽겠어요. 뭐가요? 결혼이요. 요즘 그 나이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시면서 되게 어른인 척하시네. 네, 그게 제가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게 내내 후회로 남아서. 그렇게 저는 제 이혼 경력까지 싹 다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제 속에 있던 앙금이 사라지면서 속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들어줘서 고마워요. 뭐려. 아픈 기억일수록 가까운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민호 씨한테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주변이 밝아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그 여자에게 저도 처음으로 호감이 생겼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토록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훌훌 털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요가 강사와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도 전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잠시 집에 들렀다가 요가 학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오락부락한 남자 2~3명이 모여서 한 여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지영, 너 돈 안 갚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야겠어? 네 요가 학원 들어가서 내가 깽판 쳐야 되겠냐? 이지영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요가 선생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슨 깡이 생겼는지 그 골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놈들 가운데 서 있던 지영 씨를 보게 됐습니다. 지영 씨, 당신들 뭐야? 제가 그렇게 외치자 그놈들이 저를 보며 픽 웃더라고요. 넌 누구야? 뭐 애인이라도 돼. 잘 만났다. 네가 애인 대신 돈 좀 갚아라. 응, 2년이 떼어 먹은 돈이 이자까지 3천이거든. 어떻게 할래?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낸다고 미리 경고까지 했는데 그만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회원일 뿐이에요. 민호 씨 올라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갈게요. 평소에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그 여자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놈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큰 등치들로 여자 겁이나 주고 자라는 짓이다. 삼촌 내가 줄게 어디로 보내면 돼. 진짜야 남자 하나 잘 만났네. 자 여기 계좌 여기로 보내면 돼. 지금 당장 보내. 아니면 네 요가 선생 앞으로 부를 수 없을 테니까 이라면서 적금도 열심히 들었고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계좌에 돈도 꽤 됐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놈이 보여준 계좌로 3천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지. 앞으로 지영씨 앞에 얼씬도 하지마. 알겠어, 애. 형님 확인했고 다시 안 나타날게요. 지영아, 이 남자 꽉 잡아라 갈게. 그놈들은 제 돈을 받고 나서 유유히 사라졌고 지영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저 인간들은 대체 뭐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올라가요. 수업해야죠. 그 사람은 비틀대며 일어났고 저는 그 사람을 부축하고 요가 오너로 갔습니다. 요가 수업을 하면서는 그 전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수업에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버린 겁니다. 저도 참 미친 놈이죠. 아무튼 당시에 그 여자에게 흠뻑 빠져들었고 그 여자도 저에게 그런 척을 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그놈들은 사채업자예요. 제가 보육원에서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그 친구는 저처럼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제가 사채를 썼어요. 그 여자는 풀이 죽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 이제 괜찮으세요? 골수 이식 기다리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인데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 저한테 돈 안 갚아도 돼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야죠. 지영 씨, 저 지영 씨 좋아합니다. 저도 지영 씨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여자는 저를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로 씨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저 사실 예전부터 민호 씨 좋아했는데 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이 여자를 꼭 내가 지켜주겠다는 다짐만 더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댓글만큼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친구까지 만났으니까요. 그 친구와 여자친구는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좋은 분 만났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민호 씨, 우리 착한 지영이 잘해주세요. 제가 언제 지영이 곁을 떠날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민호 씨가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일어날 거야. 골수 이식도 받을 수 있다잖아. 근데 수술비가 아니야.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또 오지랖이 발동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고 묻고 수술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하느라 옆에 있는다고 요가원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려고 했지만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친구가 건강을 되찾았다며 여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애 친구 영미 다시 건강해졌어. 내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지? 민호 씨, 내가 민호 씨 옆에서 민호 씨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결혼할까? 아니다. 내가 민호 씨랑 결혼할 사정이 아니니깐 못 들은 걸로 해. 무슨 소리야. 은혜를 갚기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면 됐지. 그래, 재영아, 우리 결혼하자. 너와 함께라면 아픔도 상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리석게도 저는 그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서 반지도 사주고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독신으로 늙어 죽을까 걱정했던 제가 좋은 짝을 만났다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승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그날 저희 이모들도 집에 모여 있어서 부담스러울 법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민호 씨한테 이모님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민호가 뭐래요? 이모들 극성 마대지 아니요. 이모들이 민우 씨 어릴 때부터 정말 예뻐해 주셨다고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던데요. 정말 웬일이야. 우리 자매가 좀 유별나긴 해요. 근데 우리 쿨한 사람들이야.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말고 둘이 잘 살면 돼요. 알았죠? 네, 그럼요. 말씀 새겨듣고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이모님들 이렇게 저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북적북적한 게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그 말을 하며 여자친구는 또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우리 다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가 또 정이 많거든. 네, 이모님들 감사해요. 가족에게 인사도 드렸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결혼식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경제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니 결혼 비용은 모두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정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신부는 그래도 예단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모들 것까지 해서 고급 잡지 세트와 손편지를 일일이 써서 드렸습니다. 이모들도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편지를 읽고 나 울었잖니 마음이 어찌나 예쁜지 민호야. 너 이번에는 정말 여자 잘 만난 것 같다. 신혼집 엄마 아빠가 해줄 거니까 걱정 마. 신혼집을 해주신다고요. 지금 저 사는 집도 있는데요. 뭐 거긴 너무 좁잖아. 앞으로 애도 낳고 살려면 큰 집에서 살아야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신도시에 사둔 신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라며 주셨습니다. 혼수도 이모들이 하나씩 사주시고 해서 따로 살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걸 알고 있던 이모들과 저희 엄마는 아내를 데리고 결혼 준비를 하러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와 이모들 그리고 엄마는 결혼 전부터 돈독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도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져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때때로 감정이 벅차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 만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봐. 지영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민호 씨 만나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 민호 씨 만나서 모든 게 보상받은 느낌이야. 고마워. 민호 씨 내가 잘할게.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얼른 식을 올리고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다 마치고 예식 날까지 2주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모들과 엄마가 모여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언니 연락받았어. 연락 왔더라. 뭔 남자랑 같이 산다던데. 한의사라나 뭐라나 조만간 만나자고 하는데 영집집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니라서 이모들의 말에 저희 엄마도 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호 결혼식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알면 섭섭해할 텐데 어떡하지 와서 또 뭔 행패를 부릴지 누가 알아. 일단 말하지 말아봐. 이모들과 엄마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큰 이모랑 연락이 닿았어요. 큰 이모한테도 제 결혼 알려야죠. 오랜만에 뵙고 싶기도 하네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이모들은 고민을 좀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내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래도 큰언니 뭐하고 사는 건지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어. 네 큰이모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게 많아서 그래 이모들이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모르는 자매들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 저는 이모들과 엄마에게 맡기고 큰이모들은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저와 예비 신부 지영이는 이미 3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 바로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파리 안 가봤지만 20대 때 배낭여행으로 잠깐 가본 적은 있는데 거의 안 간 거나 다름없지. 지영이는 파리 가면 뭐 하고 싶어? 에펠탑도 보고 싶고 바게트도 먹어보고 싶고 파리 백화점에도 가보고 싶어. 백화점 가서 뭐 하게? 지영이 너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 유럽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는데 나도 하나쯤은 갖고 싶어. 그럼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 여자를 위해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 파리까지 갔는데 명품 쇼핑해야지. 내가 다 사줄게. 진짜지. 다 사준다는 말 사봐야 얼마나 사겠나 싶어서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고 싶은 명품 리스트를 적어가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리스트에 적힌 명품 값만 다 합치면 1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내가 이 여자를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여자마저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예비 신부가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왜 이래? 오지 말라고 내가 다 갚았잖아. 그걸로 모자라. 나 손 털었어. 예전에 이지영이 아니라고 제발 나 좀 놔줘라. 내일 예식장에 오기만 해. 진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니까. 나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좀 도와줘. 나 진짜 변했다니까. 끊어. 제발 오지 마.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예비 신부가 그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궁금해서 저는 일부러 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물었습니다. 미호 씨겠어.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니, 그게 예전에 알던 친구인데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믿고 묻지 말아줘.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더 따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한심스럽게도 제가 만든 꿈속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통화 내용이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이루기는 했지만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여자와 함께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화장을 받고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었고 저는 바깥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모들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셔서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네. 우리 민호가 결혼을 하는구나. 아유, 잘 살아야 돼, 내 이모들. 근데 큰 이모는요? 제 물음에 서로 눈짓을 하던 이모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제 연락했어. 엄마의 말씀에 이모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묻더라고. 민호 결혼 언제 하냐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을 하네. 내일 한다니깐 기겁을 하더라. 아니 근데 아직까지 안 와. 1시간 되면 식 시작하는데 몰라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큰이모가 과연 올지 안 올지 온 가족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객들을 맡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우락부락한 남자 무리들이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에게 사채빚을 받으러 왔던 그놈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 아이고 형씨 결혼 축하해요. 지영이랑 결혼하는 남자가 생기다니. 대단하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누굴 또 괴롭히려고 괴롭히겠네. 지영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애인데
당연히 자기가 와야죠. 축의금 두둑하겠어요. 앞으로 자주 봬요. 그놈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 전날 밤 그 여자가 통화했던 게 이놈이었나 싶기도 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참지 못하고 두통약을 먹은 후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 나 너무 떨려 화장 번진데 없지 예뻐. 근데 그놈들이 왔어. 누구 사채업자들 뭐라고. 그것들이 기어이 그놈들이랑 재영이 너 무슨 관계야. 가족 같은 사이라던데 가족 같은 사이는 얼어 죽을 협박하려고 온 거야. 나쁜 놈들 내 피를 말리려고 민호 씨 신경 쓰지 마. 그놈들 예비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부 대기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소리를 끽 질렀습니다. 야, 니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어디 우리 귀한 조카를 깨어내서 나와. 이년아 돌아보니 저희 큰 이모였습니다. 큰 이모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며 저와 결혼할 예비 신부의 곱게 올린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시기 시작하기까지 20여 불이 남아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모를 뜯어 말렸습니다. 큰 이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행패를 부리세요? 이 사람 아세요? 알지. 잘 알지. 네 엄마 데리고 와. 빨리 무슨 일인지 예비 신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무래도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저희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모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걸 눈치채고 따라서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신부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큰이모를 보고 모두가 아얀 질색했습니다. 언니, 지금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이야? 그 손 못 놔. 이모들과 엄마가 달려들어서 큰 이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괴팍하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니들 인연이 뭐 하는 년인 줄 알아? 7년 전에 내 돈 떼어먹고 나른 년이야. 2년 하우스 불법 도박판 차려서 운영하는 그 나쁜 새끼 여자친구라고. 2년 때문에 내가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야, 이지영, 너 바른대로 말 안에 있단 질 나쁜 년이 어디 우리 조카랑 결혼을 한다고. 오랜만에 본 큰이모. 그리고 결박하고 별난 성격이었던 큰 이모의 말을 저와 이모들과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비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재영아,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너 불법 도박 하우스 차려서 운영하던 남자랑 같이 살았어. 그 남자가 설마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사람 내 친정 오빠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오빠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꼬셔서 내가 다 설명할게.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친척 오빠가 사채업자 신용을 하고 내 돈을 가져갔단 말이잖아.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꿈이 와장창 깨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된통 당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식장에 있는 많은 하객들과 저희 부모님 친척들 볼낯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모들과 엄마는 큰 이모보다 사기를 친 예비신부 편을 들어줬습니다. 민호야, 아니야. 내가 뭘 잘못 알았겠지. 지영아, 너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하여튼 큰언니는 꼭 이럴 때 나타나서 깽판을 쳐. 언니가 깽판을 치긴 나중에 고맙다고 울지 않아. 민호야, 너도 지금 눈치챈 거지. 이모가 이 결혼 어떻게든 막을게. 아무 걱정 말고 있어라. 이지영, 너 이 사기꾼년, 너 지금 지명수배된 거 모르지? 응, 공소시효 3년 남겨놓고 딱 잡았네. 이연 그렇게 이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자 깜짝 놀란 예비 신부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민호 씨, 이거 나 진짜 민호 씨랑 잘 살고 싶었어. 그건 진심이야.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진심은 얼어 죽을 신분 세탁하려고 했겠지.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남의 피 같은 돈 뜯어낸 악마 같은 년.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성형을 해서 얼굴을 싹 다 뜯어 고친 거였더라고요.
지문 검사까지 해서 7년 전에 불법 도박으로 사기를 쳐서 30억 원을 가지고 사라졌던 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이모는 그 여자 목에 있던 큰 점과 인상만 보고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그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엉망이 된 머리골로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장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서 그 깡패놈들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왁자지껄 시끄러웠고 전 어째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큰 이모가 나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신부의 만행이 드러나서 파혼하게 됐네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실 때 내신 초기금 찾아가시고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큰 이모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고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또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서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너 그럴 거 없어. 나도 당했는데 사기친 놈이 나쁘지 당한 사람이 무슨 죄냐. 고개 들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큰 이모의 무심한 듯한 모든 걸 통달한 듯이 내뱉는 말에 저는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와 결혼하려던 그 여자는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깡패놈들과 쇼를 해서 저를 꼬신 거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그 여자에게 뜯긴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사기꾼 무리들은 결국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손해배상금 소송을 걸어서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지만 얼마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나쁜 년 민호야, 한마디 해댔어요. 이모, 할 말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여자를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큰 이모는 그 사건 이후에 이모들과 저희 엄마와 다시 왕래를 하셨습니다. 큰 이모는 목소리 크고 여장부 같은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는 큰 이모부와 함께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두 분의 사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망나니 같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완전히 걔가 천선했잖아. 나도 남자라면 질색을 했는데 집짐도 짝이 있다고 정말 내 짝이 있더라니깐. 그치 여보, 그치 나도 당신 만나서 많이 변했지. 엄청 꼰대였는데 말이야. 큰이모는 일부러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혼을 하고 두문분출하던 저를 지켜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선자리를 주선하셨습니다. 큰 이모가 만나자고 해서 나간 약속 자리에 옛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맞죠? 안녕하세요. 저 민호 씨, 큰이모님 연락받고 나왔는데 왜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게요. 저도 모르고 나왔어요. 이미 식사 주문까지 해놓으셨던데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고 그 사람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는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큰이모부가 영아 씨는 한의원에서 일하던 한의사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독신주의자라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민호 씨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한 번 만나라고 선하셨는데 제가 매번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어코 이런 자리를 만드셨네요. 그이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 좋더라고요. 사모님 덕분에 원장님도 많이 변하셨거든요. 그 여자와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제 나이 36에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까지 얻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힘든 풍파를 다 겪은 건가 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큰 이모 덕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분들과 사랑 나누시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